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 중에 파반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과 탈주를 만든 이종필 감독이 연출하고 변요한, 고화성, 문상민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15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박민규 작가의 2009년작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정말 좋아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을 통해 영화 파반느가 어떤 영화가 될지 미리 예상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2000년대 중반 박민규 작가의 소설이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구 영웅 전설, 카스테라, 핑퐁 이런 작품에 쓰인 문체와 유머, 그리고 담고 있는 정서가 그때의 저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죠. 장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어딘가 내몰려 있는 인물들이 어떤 존재와 만나서 희망을 꿈꾸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카스테라 같은 단편집에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죠.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이런 단편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날 정도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작품들과 비교할 때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는 훨씬 더 원숙해 보이는 소설입니다. 그 이전의 작품들에 있었던 독특한 세계관, 유머,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상상력,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 작품이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그리고 인물들이 가진 절절한 감정은 더 강렬하게 느껴진 작품이었죠. 저와 비슷하게 박민규 작가의 소설을 좋아했던 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룹 패닉의 음악 때문에 이적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적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다행이다를 들었을 때 좋으면서도 어딘가 아쉬워했던 딱 그 느낌이었어. 저도 그 친구의 말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박민규 작가의 소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작품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영화 작업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설이 출간되었던 그해 2009년에 벌써 영화 판권 계약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2014년에도 2016년 개봉을 목표로 영화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도 무산되었다가 지난 2024년에 지금의 캐스팅으로 제작이 발표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소설인데도 그만큼 제작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을 읽어봤던 분이라면 단번에 그 이유를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한 명인 그녀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청춘의 이야기이고 사랑 이야기이고 시대극입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핵심적인 시대는 1985년이죠. 대략 2000년대 정도에서 1985년을 바라보는 시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주인공이 19살의 남자입니다. 극 중에서 명확한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서 소설을 습작하던 도중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첫 인사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때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못생긴 여자입니다. 책 속에서는 남자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라고 나오죠.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모를 놓고서 못생겼다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소설의 영화화가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설정 때문일 거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소설이 아예 남자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못생겼다고 설정한 이 여성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할까? 바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마스크 걸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 드라마도 여성에 대한 외모가 직접적인 소재인데 마스크 걸의 경우는 원작이 웹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싱크로를 맞춰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의 경우는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아름다운 배우를 데려다가 안경만 씌워놓거나 헤어스타일을 이상하게 해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놓고 못생겼다고 우기는 방식으로 그런 캐릭터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대충 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영화의 제작을 추진하던 시대에는 못생긴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영화 투자를 받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개봉을 앞둔 이 파반드란 영화의 캐스팅을 보면 배우 고화성 님이 바로 이 그녀를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화성이라는 배우가 못생김을 연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영화에서는 못생겼다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캐릭터의 특징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소설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못생긴 여자는 단순히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맥락을 제공하는 인물이 또 다른 캐릭터, 요한이죠. 앞서 설명한 두 남녀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말하자면 선배입니다. 주인공 남자는 이 요한과 먼저 친해지고 두 사람은 매일 밤 허름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공 남자가 그녀에게 갖는 관심을 알게 된 요한이 그녀를 이 호프집으로 데려옵니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이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공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는 동시에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에 대해 차가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캐릭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그가 세상에 대해 하는 말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쓰인 소설 속의 말들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로 가져다 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문장들은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시고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 소설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이 책을 가장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전에 종이책으로 사놓고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제가 몇몇 영상을 만들면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를 통해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7년이었죠. 월정액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건 국내 최초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저도 밀리의 서재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많은 걸 구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잠시 끊었었죠.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로서는 주로 원작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원작 도서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채널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 X, 그리고 콘클라베의 원작, 파과의 원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상에서 이 밀리의 서재를 통해 원작을 읽고 탐구한 후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저에게는 밀리의 서재가 좀 유용하게 쓰이는 게 하이라이트와 메모 기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책 페이지를 접거나 책에다 뭘 쓰거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랄까, 제가 직접 산 물건을 훼손하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밀리의 서재에서는 제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기록한 것들을 또 PC 뷰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꼭 저처럼 이용하진 않더라도 책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마음에 남는 문장들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밀리의 서재에는 아카이브 기능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독서 중에 발견한 문장을 특별한 배경 이미지로 꾸며서 스마트폰 사진첩에 넣어놓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밀리의 서재가 오는 6월 10일부터 월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웹페이지에서 구독할 경우 9,900원인데 2,000원이 인상되어서 11,9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상 전에 구독을 시작하면 인상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이벤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늘 뿐만 아니라 책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구독료 인상 전에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플이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가입을 하면 첫 달 무료 혜택이 제공되니까요. 이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이상한 장면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가입한 여러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에 가입하신 후 고정 댓글에 적힌 구글 폼 링크로 접속하셔서 밀리의 서재 아이디와 배송 정보를 남겨 놓으시면 추첨으로 선정된 20분께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1985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소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핵심만 짚어보면 당시 세상이 돈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가, 이에 관한 내용이죠.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든 자신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했던 시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또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는 그런 풍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1985년은 한국 사회가 비로소 자본주의의 물결에 몸을 실었던 시점인 거죠. 이 소설의 무대가 백화점이라는 것도 이런 주제와 통하는 설정입니다. 백화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던 시대였으니까요. 아무나 갈 수 없고 간다고 해도 아무나 지갑을 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은 스스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시대를 끝없이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동시에 자신이 모자르고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의 단면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소설이 못생긴 여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런 말들을 대놓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1985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가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누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일의 기회가 생기는 것도, 당연히 연애도 기대하지 않고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주인공을 통해 당연히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외모지상주의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돈 앞에서 초라해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초라하지 않게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 그래서 또 동시에 자신보다 못나고 초라한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죠. 이런 시대에서 못생긴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그녀는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인식이 책 곳곳에서 극중 요한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인공 남자는 못생긴 그녀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여자로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은 상당히 공고합니다. 그녀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겪었던 고통의 총합이고 또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경험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 두 남녀의 사랑을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들은 정말 힘들게 사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흔히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강조할 것 같지만 이 소설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맥락으로 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무슨 전쟁이나 재난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는데도 이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전개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소설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눈에 띄는 작품인데도 이 소설이 하나의 사랑 이야기로 호평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과연 영화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묘사되었을까요? 이종필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영화 전문지 시대21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파반느를 연출한 이종필 감독이 직접 영화에 대한 힌트를 밝힌 인터뷰였죠. 제가 그때 이 인터뷰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첫 번째 부분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요한 외에 주인공 남자 여자에게 이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각각 경록과 미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대 설정이 어느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아이폰 3GS가 들어온 게 2009년이니까 2005년 정도? 그때를 배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원작의 기준으로 보면 약 20년 후가 배경이기 때문에 원작이 묘사했던 세상의 풍경과는 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요한님이 연기한 요한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은 거의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말들은 지금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당연히 고아성님이 연기한 미정이란 캐릭터겠죠. 캐스팅을 볼 때 못생긴 여자라는 설정은 아예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고아성 배우가 이 영화를 위해 몸무게를 10kg이나 증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생기게 보이지는 않겠죠.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실제로도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나타나는 인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정이라는 인물이 못생김과는 다른 어떤 암울한 인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인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랑의 자격 같은 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사랑의 자격을 고민하는 건 원작의 그녀에게서도 짙게 나타나는 부분이었죠. 원작의 그녀는 집도 가난한데 못생긴 여자여서 더 심하게 자신의 현실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영화는 이 미정이라는 인물에게 가난 말고 더 고통스러운 사연을 더해놓지는 않았을까.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녀가 사랑의 자격을 가지고 고민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볼 때 그녀가 그렇게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 또 넣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원작을 2025년의 영화로 가져올 때 고민했던 가장 핵심적인 각색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영화는 원작과 다른 부분이 꽤 있지만 원작의 핵심적인 정서와 갈등은 영화에서도 지켜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소설의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소설 속 세상의 풍경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작을 보면 이 인물들이 매일같이 찾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켄터키 치킨이라는 곳인데 이 풍경 자체가 정말 그 시대를 보여줍니다. 비어라고 쓰여야 되는데 베어라고 쓰여 있거나 홉이라고 써야 하는데 호프라고 적혀 있는 그런 형태죠. 시대상으로 보면 외국에서 건너온 문화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따라해 보려다가 어설프게 따라간 결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오히려 그렇게 쓰여 있는 간판에서 어떤 안식과 위안을 느끼죠. 그래서 저도 영화 속에서만큼은 이 간판을 그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감독 인터뷰를 보면 오래된 호프집을 간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굳이 인물들 주변의 매질들을 모두 현대화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다. 왜냐하면 주인공 세 사람의 취향이랄지 모습이 되게 옛날 사람 같아서다. 그런데 배경이 2000년대 중반이어도 저런 식으로 잘못 적힌 간판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음악입니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도 클래식이나 옛날 록음악을 듣는다고 했는데 원작에서도 정말 많은 음악들이 언급되거든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의 노래들, 그리고 모리스 라벨의 연주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들이 그대로 영화에 나온다고 하면 사용료만 해도 엄청날 게 분명하죠. 그래서 과연 영화에 어느 정도 등장할까 싶은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최대한 많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전이 있죠. 영화로 따지면 쿠키 장면 같은 것들이 더해져 있는데 이 대목이 지금까지 읽어온 이야기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15년 전에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는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영화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에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원작을 좋아하는 제가 감독님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혼자 넘겨짚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영화 파반느의 개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품 성격상 아무래도 가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미리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밀리의 서재에서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외에 핑퐁, 더블사이드 A 등 박민규 작가의 다른 대표작도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리의 서재 신규 가입 혜택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0일 월 구독료가 인상되는데요.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현재 구독 가격으로 쭉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1개월 무료 구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